자, 이번 시간은 교재 307쪽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인데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는 그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이 해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중개 대상물, 즉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 이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가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있고 이 표준 서식에 따라서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죠. 이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하는 내용은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이 설명은 언제 설명하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설명하고 누가 작성해야 되냐? 설명이건 작성이건 전부 다가 개공이 해야 됩니다. 개공. 근데 개공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근데 법개공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작성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대신 설명도 하고 책임자가 대신 작성도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표준 서식에 네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네 종류가 있는데 확인 설명서 종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으며 세 번째는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고 네 번째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하면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대한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인데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총 13가지 종류의 내용을 기록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예를 들면 공장이나 또는 상가 등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중개 완성했을 때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총 11가지 내용을 기록하며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임야나 등과 또 농지에 대한 중개를 완성시켜줬을 때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총 9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동일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매수인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 총 8가지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3가지, 11가지, 9가지, 8가지 내용을 기록할 때 확인 설명서는 총 3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3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은 조사가 쉽기 때문에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은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그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총 13가지를 기록할 때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조사가 쉽기 때문에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기록하는데 총 13가지 내용 중에서 8가지를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즉 토지 건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합니다. 특히 새로 이번에 7월 30일자로 새로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기록할 때 만일 건물이라면 분필이 노란 게 저쪽에 있네요. 예. 그래서 건물이라면 대상 물건 표시란에 건축물이라면 이때 건물인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것이 예전에는 건축물의 건축연도, 증축연도, 구조, 면적, 용도, 방향 등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물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내진 설계가 적용되는 건물인지 이거를 기재한다. 뿐만 아니라 내진 능력도 기록하도록 됐습니다. 이게 바로 추가가 됐으니까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 추가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도 기재해야 된다는 게 추가로 신설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며칠 안 됐죠. 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즉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증축연도 이런 것들인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도 기록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권리관계를 기록합니다. 권리관계를 기재하는데 이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누구인지 요거를 기록합니다. 요 같은 것들은 둘 다 조사가 쉽죠. 이 물건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 물건의 표시는 개공이 토지 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을 직접 확인해서 적고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 사항은 이거는 개공이 직접 등기사항 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서 적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는데요. 이것도 조사가 쉽습니다. 그중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개공이 직접 조례를 확인해서 적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나지 계획구역 등은 개공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직접 확인해서 적고 그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여부 이것도 역시 개공이 직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근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직접 확인해서 적습니다. 네 번째는 입지 조건을 기재하는데 입지 조건에는 5가지 사항을 기재합니다. 즉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주차장 유무,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와 의료시설 이와 같은 5가지 사항을 입지조건란에 기재한다는 것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죠. 관리에 관한 사항, 즉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록하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기록하는데 지방세법 내용을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고 취득 관련 조세를 적을 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각각의 세율을 적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총 8가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및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8가지를 기록한다는 거. 자, 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전달했었죠. 그런데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은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서 기재하는데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실, 내, 벽, 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즉 미등기 유치권자가 있는지, 그럼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정원수 정원석을 팔지 안 팔지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내벽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하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인데요. 그중에서 소방에 대해서 기재할 때는요. 과거에는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 소화전이 있다면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기록했는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 소방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자동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소방시설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신설된 사항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동 경보형 감지기가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경보형 감지기의 유무 요거는 기재하지 않고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벽은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실내벽한 네 가지가 바로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데 그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벽환,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요거는 개공이 매도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하나를 기록하는데 중개 보수와 실비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때 금액을 적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가치세는 제외하고 기재하므로 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뿐만 아니라 보수의 산출 내역도 기재합니다. 이때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보수 요율은 이렇게 곱하면 산출 내역이 적히게 되는 거죠. 자, 요 같은 것을 이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를 기록하니까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인 실내벽환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인 보수 및 실벽 금액과 산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가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한다는 것을 박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11가지인데 공장입니다. 그러면 주거용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지는데 빠지는 것이 바로 어떤 걸 말씀하냐.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입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요거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빠지는 것이 바로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 환경 조건 요거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도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재합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단지 주거용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입적 조건 중에서 공장 건물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까지는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 의료시설 요거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공장 옆에 교육시설이 있을 리가 없고 백화점, 대학병원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장 건물에도 내외부 시설물 상태, 실내벽환 중에서 실내벽을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환경 요건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벽면뿐만 아니라 도배 상태도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벽면 상태는 기재하지만 도배에 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도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날씨가 습져서 그런지 분필이 살짝 돼도 막 부러지네요.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도 9가지를 기록하는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거용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집니다. 4가지가 빠지는 것이 토지하면 임야농지예요.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네 가지 빠진 중에서 바로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여지 토지 이면 농지에 관리에 관한 사항, 즉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내벽한 요 세 가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시설물 상태 기재하지 않는다. 벽면 도배 상태도 기재하지 않는다. 환경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주거용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재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기재합니다. 자, 공여지 토지 이면 농지에 내부 외부 시설물이 있을 리가 없고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고 환경 조건 층간소음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데요. 특히 주의할 것은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요. 기본 확인상에 비선호 시설은 기재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것도 맞는데 다만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주거용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5가지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까지 그리고 요거까지는 이제 기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입지 조건에 주차장 기재하지 않죠. 왜냐면 농지임에 주차장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 그 다음에 판매의료시설 요거 기록하지 않죠. 세 가지. 왜? 농지 임야에 주차장이 있을 리가 없고 교육시설 학교가 있을 리가 없고 백화점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8가지를 기록하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에도 모든 종류의 확인 설명서에 다 기록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1. 대상 물건의 표시 기재한다. 두 번째는 2.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기록합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기된 권리.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8.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상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수 및 실비 등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그럼 총 8가지가 되겠죠. 그 외에 2가지를 더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기본 확인상에 여기에 기록하는 내용 중에서 6가지 외에 추가로 임목이면 생육 상태를 기재합니다. 생육 상태. 그리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라면 각각의 재단 목록을 기재합니다. 재단 목록. 그리고 플러스 이게 이제 임목은 생육 상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목록.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기타 참고 사항 하면은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 요거는 최소한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지. 이게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요 정도는 꼭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307페이지.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에서 1번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공과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맞고 3번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맞고요. 4번 임목의 생육 상태는 임목등록원부 임목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의 임목의 생육 상태는 임목등록원부 임목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목록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습니다.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소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확인 설명서는 있지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이전 금액, 취득조세, 실제 권리관계, 수수, 주고수, 생육상태, 재단 목록, 기타 참고사항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 입지 조건 등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에 기재란이 없습니다. 정답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옳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다. 이거 제가 수정표를 좀 다 자료 올려드린 거 다 출력 뽑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죠. 맞고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란 즉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고 3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 완성한 때는 재단 목록에 대해서는 재단 목록을 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재단 목록 및 재단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되 임목을 중개한 완성한 때는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목의 생육 상태를 적습니다. 맞고 4번 당해 중개에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 서류는 개공과 당해 중개에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개공 및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은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맞는데 이때 중개보수 산출액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37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공이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본 확인 사항에 입지 조건을 기재하는 것 5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와의 관계, 두 번째는 대중교통수단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차장 유무, 네 번째는 교육시설, 다섯 번째는 판매 의료시설. 요 같은 것들이 주거용 건물 그 근방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기재하는 것이죠. 1번 공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38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작서는 중개대상은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조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 조례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고요. 3번 도시, 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개공이 확인해서 적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개공이 확인해서 적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개공이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고요. 4번 환경조건은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환경조건은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실내 벽환 맞죠?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 맞습니다. 특히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환경조건에 기재하는 것은 일조량, 소음, 진동이라는 것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4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공이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으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 1번입니다. 39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 또는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세부 확인사항은 실내 벽환 4가지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1번 권리관계, 2 입지조건, 3 비선시설, 4 환경조건.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 실내 벽관에서 환 여기에 해당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사항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세부 확인사항은 실내 벽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는 실내 벽환 아니죠. 조세에 관한 사항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정답 1번이죠. 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적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리관계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는 이건 세부 확인사항, 등기된 권리관계인 권리관계는 이건 기본 확인사항에 적습니다.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지하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는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을 기록하는데 이는 조례를 확인해서 적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사항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확인해서 적고 또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은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개공이 확인해서 적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맞는데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4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틀렸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실내벽환이죠.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틀렸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 등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공의 중개대상물의 유형별 모든 소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된다. 임차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종류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건 8가지. 물, 권, 거, 세, 실, 수, 총 6가지가 됩니다. 물, 권, 거, 세, 실수 외워두셨죠? 물, 대상 물건의 표시, 권, 권리관계, 거, 거래 예정 금액 등 세, 취득 관련 요세,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수, 중개 보수 실비 요 6가지는 모든 종류의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합니다. 그런데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 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중개 보수에는 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입주권 분양권 거래의 경우에 거래 가격을 기재할 때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포함을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거래만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하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기재할 때 중개 보수와 실비는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한 금액을 결정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한 금액을 적는데 산출 내역은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부가치세는 제외한 것으로 봅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적대.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적습니다. 맞고. 2번 입지조건 관리관한 사항 비선호시설은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한다. 입지조건 관리관한 사항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 조사해서 기재하는 건 맞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입지, 관리, 비선호시설은 현장 조사하여 기재하게 되겠죠.
4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아닙니다. 이건 조례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뒷집문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임차 입장에서는 건폐율의 상한이 몇 %씩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예정 금액 등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건물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맞아요. 이 경우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5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답 3번이었습니다. 43번 문제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과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해서 적는다. 이건 등기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즉 이 부동산의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고지하거나 정원수 정원석은 안 팔겠습니다 라고 고지한 사항을 적는 것입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 수선 중단금 처리 내용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습니다. 3번 질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고 4번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내벽환 세 가지는 개공이 매도인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 실내 벽환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는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고 내벽환 세 가지는 개공이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적습니다. 5번 중개보수는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중개보수 산출액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해서 적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1번이죠. 그 다음에 44번 문제에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44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가 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44번 문제 넘어가서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경비실의 유무와 관리의 주체를 기재합니다. 이거는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 거죠.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현장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고요. 2번 비선호 시설에 관한 사항에는 1km 이내에 존재하는 묘지, 장례식장 등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기재한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개공이 현장 확인해서 적어야 되겠죠. 맞고 3번 거래 예정 금액 등에 관한 사항에는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지가를 기재한다.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지가 두 가지는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임대차의 경우에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조세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왜? 임차인은 취득세를 낼 리가 없으니까.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틀린 거 답 4번. 5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 즉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얼마 받으려고 주장하는 게 있다. 법정 사건에 부담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및 정원수, 토지에 대한 부착된 조각물 등 소유권의 기속에 대하여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죠. 맞죠?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 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얼마에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원수 요거 안 팔겠다.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중에서 뭐 정원석 이런 거는 매도인이 안 팔겠다. 이렇게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 답 4번이죠. 46번 개공이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것은 내벽환,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상태, 도배 상태, 환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련된 환경 조건입니다. 결국 5번을 보면 비선호시설, 이거는 내벽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 즉 근방에 공동묘지, 장시장이 있는지, 이거는 기본 확인 사항인데, 이거를 공동묘지가 근처에 있는지, 묘지가 있는지, 장시장이 있는지, 이거를 자리를 요구하여 적는 게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47번 문제부터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환경조건 기재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건축물 하면 공장 자체가 나쁜 환경. 그래서 소음 그런 거 당연히 공장은 소음 투성입니다. 그래서 환경조건 기재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2번 벽면 상태는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에 도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3번 입지 조건란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이 5가지를 다 기재한다? 아닙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입지 조건은 있습니다.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는 것은 5가지 중에서 이 공장 근처에 도로가 있는지, 도로의 관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다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지, 요거 3가지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공장 옆에 교육시설로서 초, 중고등학교가 있을 리가 없고, 공장 옆에 판매시설로서 백화점, 의료시설로서 대학병원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요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입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원래인 차림에 그 다음에 계약기간, 장기수선 중단금 처리된 행도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고 이때 장기수선 중 중단금 처리 내역은 보통 아파트 경우에 있죠. 근데 공장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로 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뭐 경기도 지역에서도 경기도 백석동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처럼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장기수선 중단금 요것도 내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수선 중단금의 처리 내용도 기재하는 거 맞습니다. 자, 48번 문제 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은 주거용에 비해서 2가지가 빠지고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선호시설과 환경 조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세부 확인사항에는 실내벽 3가지만 기록합니다. 실내벽. 네. 근데 48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실내벽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그럽니다. 1번 벽면의 균열 여부. 이거 있죠. 실내벽에서 벽 해당되고, 이 승강기 유무 이거는 실내벽에서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입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승강기 유무 이거는 내 외부 시설물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확인사항 맞습니다. 내벽관에서 네. 그다음에 3번 주차장 유무 이거는 입지 조건입니다.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적습니다. 틀린 것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비상벨 유무 요거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의 그 밖의 사항입니다. 수도, 내외부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입니다. 그 밖의 시설물 상태에 비상벨 있으면 비상벨.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 공장 용수가 어느 정도인지 공장 용수에 대한 공장 용수 뭐 같은 내역들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스 치사형 공급 방식. 요거 내외부 시설물 상태죠. 수도, 전기, 가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는 이제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하면 임야한 농지를 연상하고 그것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지는데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도 관리에 관한 사항, 즉 경비실의 유무, 관리주체 이거 기록하지 않고,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내벽관,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요거는 기록하지 않는다. 입지 조건을 기록할 때 있어서 토지 농지 옆에 도로가 있는지, 대중교통으로서 농지 근처에 도로가 있고 또는 대중교통으로서 버스가 다니는지 요거까지는 기록하지만
임야 농지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기록하지 않고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도 기재하는데 농지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농지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을 기재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의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세부 확인사항과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찾아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렇지만 1번 입지조건, 토지 확인 설명서도 입지조건 기재합니다. 단지 입지조건에 도로와의 관계와 대중교통수단 요 두 가지만 기재하고 주차장 유무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판매의료시설도 입지조건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입지조건란이 기재하는 게 있고 입지조건란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두 가지는 입지조건란에 기재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거래이전 금액도 기재해야 되고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기록하고 5번 비선호시설 즉 농지 임야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지 이것도 기록합니다. 정답은 2번. 5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공이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주거용에 비해서 네 가지가 빠지죠. 일단 토지하면 농지 임야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에서 내벽환 기재하지 않는 거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50번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찾습니다. 비선호시설 유무 기재합니다. 농지 임야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있다 그런 거 기재하죠. 그 다음에 일조량 등 환경조건 내벽환 요거 기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농지 임야의 경비실 관리 주체 이런 거 관리 주체라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경비실이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 이런 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라는 것 자체가 있을 리가 없죠. 네 번째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이거 기재합니다. 그럼 결국 세 개가 되겠죠. 비선호시설 유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세 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토지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맞죠? 토지에는 건축물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대상 물건의 표시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기재하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농지임야에 건축물은 없으니까 건물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번 관리에 관한 사항 내외부 시설면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기재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3번 입지조건 난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요거 두 가지는 기재하지만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은 기재하지 않죠. 맞고 4번 환경조건 기재하지 않는다. 환경조건은 층간소음을 말하는데 토지에 층간소음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5번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합니다. 토지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지 기재합니다. 정답 5번. 52번 문제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 6가지죠. 물권, 거세, 실수 이게 외워져 있어야 합니다. 격번 거래 이전 금액 물권, 거세, 실수에서 거 해당됩니다. 4번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물권, 거세, 실수에서 실 해당합니다. 1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물권, 거세, 세 바로 조세 기재합니다. 그 다음 미음은 환경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기억, 거래 이전 금액, 디귿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1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 기억, 디귿, 리을 세 개가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으면 개공과 물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선 책임자와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이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업무 보증 설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교부하게 되죠. 같이 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공은 확인 설명서, 이 확인 설명서는 별도로 그 사본을 3년간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 설정 증명서는 이거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왜? 보존 기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했으면 그 다음에 작성할 서류가 바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는 거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데요. 그 거래 계약서 작성이 바로 31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318페이지 중에서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인감 도장과 일치 않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더라도 본인에게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개공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인감 도장과 일치되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은 이때는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은 이때는 본인에게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인감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 증명서가 다음에 뭘 써내면 우임장애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임장애 이걸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 증명서가 우임장애 같이 첨부되어 있다면은 본인에게 대리권 수요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이미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수요는 대리권의 범위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 말은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의 대금 수령 권한도 대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맞고요. 디귿번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리권의 범위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죠. 맞고. 1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한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개공은 부동산 소유자가 만들어지는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확인하면 되는 거지만 다만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와 그 등기 권리증도 확인 조사해 보아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틀린 것, 태도가 아닌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이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기 부동산 처분할 때 혼인을 한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 받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고. 2번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미성년자의 어머니의 동의도 확인해야 되겠죠. 맞죠? 친권은 공동이기 때문이죠. 3번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가 서로 다를 때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맞고. 4번 부부간의 일방이 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는 것은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또는 교육비 등이 해당되는 것이지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방 배우자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해도 부동산 처분 행위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부동산 처분은 남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임장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타방 배우자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거 답 4번입니다. 5번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법인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대표자 개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개공이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후견이 거래 당사자의 지위에 놓이는 경우 후견이라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 되어 후견이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지위에 놓이는 경우 개공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도 없이 후견이 지 맘대로 계약하게 되면은 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이 후견권을 행사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2번 당해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업자가 취득하고 있는 유치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존속하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잘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3번 피성년 후견인이 후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제시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과의 계약 체결을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제시하더라도 개공은 피성년 후견인과의 계약 체결을 중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고요. 4번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중에서도 공유물이 됩니다. 상속재산 거래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당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맞죠?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을 한 다음에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 부동산인 건물에 균열이 있는 등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민법상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이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의 아무런 잘못 없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균열 생기면 매도인이 그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4번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 당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4번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가 혼인을 하였더라도 친권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된다. 혼인한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의 동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공유물 분할 청구로 공유물 분할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등기된 분할 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지분권의 승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이거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등기된 분할 금지 특약도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건 맞지만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공시됐기 때문에 등기된 경우에는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분할금지 특약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거 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고 4번 공유물 분할에서는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맞고 5번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면 더 이상 공유물 분할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업자 갑의 중개로 병이 을의 소유 X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후 갑은, 중개업자 갑은, 즉 개업공인사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사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공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보면 개공은 갑이고 매도인은 을인데 매수인이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또 이중 매도했다는 것이죠. 기억번 제2 매수인 정과 매도인 을, 제2 매수인 정이 매도인 을과 그 다음에 제1 매수인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도인 을과 제2 매수인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닙니다. 제2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제1 매매를 알고 있는 제2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자기에게 팔 것을 적극 종용하여 제2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이를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답니다. 단지 제1 매매계약이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 매매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니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을은 제1 매수인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제1 매수인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 이행은 착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을 반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매수인 병과 제2 매수인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맞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전 등기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회사 갑이 정소유의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개업공인회사는 갑이고 그 다음에 정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정이고 그 다음에 공동매수인이 을과 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이 기억번 공동매수인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공동매수인 을이 X토지 전부를 사용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동매수인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분이 2분의 1씩 갖고 있다면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을이 다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옳은 지분이 됩니다. 니은번 공동매수인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유물의 처분, 즉 공유물의 매매, 교환, 저당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물의 임대차 결정, 배타적 사용 결정 또는 관리 결정, 요 세 가지, 임대 결정, 그 다음에 배타적 사용 결정, 관리 결정, 요 세 가지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 결정할 수도 없고 을은 단독으로 임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없고 을은 단독으로 배타적 사용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디귿번 을의 지분이 만일 3분의 2인 경우라면 이때는 과반수가 되겠죠. 을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가 이때는 있습니다. 왜? 지분의 과반수가 있기 때문에. 리얼번 공동매수인 을과 공동매수인 병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은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은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 5년 범위 안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때 그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인 경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이건 합유물이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고 합유물은 분할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정답은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8번과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부동산 중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